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태풍 미탁이 남긴 상처가 예상보다 큽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는 태풍 피해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어제 오전 부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 현장부터 가볼 텐데요. 현장에서는 지금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현장 연결해서 오늘 수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산사태 매몰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2명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이곳에서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제 이후로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대는 마치 갯벌처럼 변한 상태인데요. 사람의 힘으로만 실종자를 찾는 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굴착기와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들이 동원돼서 이곳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수색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수색부터는 119 특수구조단의 수색견 2마리가 현장에 투입되고 경찰도 합동 수색에 나섭니다. 산사태에 휘말린 사람은 식당 주인과 일가족 3명 등 모두 4명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식당 주인 65살 배모 씨와 일가족 가운데 아버지인 75살 권모 씨가 어제 오후에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권 씨의 아내와 40대 아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살았던 주택 수색은 대부분 마친 상태인데 이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색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토사에 휩쓸려 다른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토사는 일대의 도로를 광범위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사의 양이 막대한 데다 현장을 연결하는 길이 좁은 도로 하나뿐이라서 수색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물론 이 수색 작업이 우선이겠지만 또 산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산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원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에 앞서서 추정되는 원인들은 있습니다. 산 정상을 깎아서 만든 예비군 훈련장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비슷한 이유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사태 당시 나온 토사의 색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흙과 다르게 시커먼 색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로 추정되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할 때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과 섞이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집안을 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신원 확인 등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찾는 수사에 돌입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산사태 매몰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삼척에서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원도 삼척 초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중계를 탈 때 보면 삼척에는 마을 한 곳이 쑥대밭이 된 곳도 있던데 오늘 나가 있는 초곡마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초곡마을은 마라톤 선수 황영조 씨의 고향으로 황영조 마을로도 불리는데요. 이번에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사실상 이 거대한 흙더미에 마을 전체가 파묻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을 보면요, 자동차가 흙더미 속에 파묻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나무를 비롯한 각종 수해 쓰레기가 이 자동차와 뒤엉켜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마을 안길인데요. 토사가 1m도 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주택 수십 채가 토사에 파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집안도 엉망입니다. 방 안은 흙탕물과 펄로 가득 찼고 가재도구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쏟아진 뒤 2-3시간 만에 흙더미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인데요. 119 구조대가 밤에 주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곳 삼척을 비롯한 강원 지역 이재민은 370여 가구 600여 명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대피소와 이웃집 등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복구가 돼야 할 텐데 지금 복구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 마을은 오늘 아침부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중장비들은 마을을 덮친 이 흙더미를 치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는 이 군인들이 한 100여 명 투입돼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오늘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700여 명을 이곳 초곡마을과 신남마을 등 피해가 큰 4개 마을에 투입해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직 피해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재산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복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하늘문 열린 개천절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미탁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나는 길목마다 엄청난 비를 뿌리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아직 재산 피해는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 18호 태풍 미탁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지 원인 분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이 남부 지방에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태풍 미탁은 이 제주를 거쳐서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한 뒤 경북 울진 부근으로 빠져나와서 울릉도 부근에서 소멸을 했습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에 이 내륙을 관통했는데요. 비바람 피해가 큰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남부 지역이 들면서 강풍을 동반했고 많은 곳은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일단 제주 지역 보면요. 제주 지역은 태풍이 오기 15시간 전에 불어닥친 이 국지적 돌풍과 폭우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바람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이후 태풍은 전남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요새 본격적인 가을 거지철이죠. 농작물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익은 벼가 쓰러지고 출하를 앞둔 과일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장도 초토화됐습니다. 이후에 부산, 경남, 경북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로인 강원 동해안에서는 엄청난 비를 뿌리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실종자는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부산 산사태 실종 등을 고려하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은 400세대 700여 명, 주택 1200여 곳과 상가, 공장, 농경지 18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까지 집계된 최소 수치입니다. 네, 일단 피해가 컸던 지역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북 지역을 보면 인명피해가 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관통한 지역이죠. 경북 지역 산사태와 열차 탈선,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가장 인명피해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택이 무너지거나 이 배수로 작업 중에 물살이 휩쓸리는 사고가 특히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명뿐 아니라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영덕군과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주민 대피도 계속됐습니다. 관광열차는 탈선했고 KTX 선로가 침수됐습니다. 봉화군에서 정동진으로 향하던 관광열차가 산사태 여파로 탈선했습니다. 낙동강 김청교 지점과 형산강 형산교, 강동대교 지점에 홍수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컸지만 어제 그 제보 영상을 보니까 경북 지역에는 싱크홀도 발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포항입니다. 이 비바람이 그친 뒤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리 YTN의 시청자가 보내주신 현장 모습입니다. 예.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차로에 한 차선보다 더 큰 크기로 구멍이 뚫린 거 볼 수 있습니다. 싱크홀은 가로, 세로 각각 5m고 깊이도 약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땅이 물컹하다면서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사이에 땅이 푹 꺼졌다고 합니다. 땅 아래에는 대형 하수관이 있는데요. 현재 통행을 제한하고 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차상은 기자가 소식을 전해줬지만 부산 산사태 상황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 이 석탄재로 이뤄진 산이 일가족을 덮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3명과 식당에 머물던 1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명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현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경찰과 소방이 어제부터 10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고 6시간 만에 일가족의 아버지 권 씨와 식당 주인 배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사상원 기자 중계에서 지금 사고 영상 많이 보이시죠? 네. 보시면 이 검고 회색빛이 도는 흙이 현장 주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흙은 이 빗물에 취약한 석탄재 성분으로 현재로선 추정이 됩니다. 산사태 발생 지점 위에, 그러니까 능선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아래에 매립된 건데요. 석탄재는 점착력이 약해서 산사태와 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합니다. 결국 이 제대로 된 지질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구나 이곳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또 지자체인 사하구도 산사태 위험 예보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태풍 피해이긴 하지만 인재였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는 이 석탄재 매립이 80년대,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됐죠.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최근처럼 태풍이 자주 오거나 집중호우가 잦아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추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요. 전국 비슷한 매립 지역에 대한 조사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강원 동해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태풍의 마지막 길목이었는데 이곳 역시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태풍의 중심부가 아닌 가장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역대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건 앞서 보셨다시피 삼척시이고요. 강릉시도 피해가 참 컸습니다. 삼척, 강릉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송세혁 기자 중계에서 보시다시피 비가 그치고 드러난 삼척, 마을 전체가 전쟁터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지붕까지 토사가 들어차고요. 마을 길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전기나 수도 같은 기반 시설도 당연히 모두 끊겼습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경포 범람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 횟집상가 진안상가라는 곳인데요. 2002년 태풍 루사 이후에 17년 만에 또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몸만 빠져나왔고요. 경포 주변 차수벽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동해안 14개 학교 건물도 붕괴 또는 누수가 발생해서 이 중 경포대 초등학교는 오늘 휴업을 결정했고 나머지 학교도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히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컸던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비의 집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 때문입니다. 삼척 궁천 지역인데요. 궁천 지역에서는 그제였죠. 2일 밤 10시 16분부터 1시간 동안 11시 15분까지 129mm의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29mm는 1998년 전남 순천 지역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태풍 루사 때 시간당 100mm가 강릉 지역에 내렸는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이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백두대간과 바다 사이에 놓인 지형적 특성이 동해안 지역에는 있습니다. 가파른 산줄기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흐르는 이 하천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폭도 좁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 순식간에 불어나서 마을을 덮치게 됩니다. 특히 강릉 경포 피해에서는 태풍 북상 시기와 만조 시기가 또 공교롭게 겹쳤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경포에 유입된 빗물이 빠지지 못해서 저지대 침수가 난 겁니다. 물론 우수관과 오수관도 워낙 오래돼서 배수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새벽에 들이닥친 기록적인 강수 그리고 낡은 배수 시스템이 겹쳐서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서 복구가 이뤄져야 할 텐데 일단 지금 19호 태풍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더 큰데요. 지금까지 지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산 산사태, 사하구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 방금 차상은 기자가 전달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부산 사하구의 산사태 현장에서 지금 매몰된 실종자 2명을 찾는 작업이 한창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중단이 요청되면서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해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차례 소환 조사받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입학이 취소돼도 상관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 첫 소환 조사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일찍 끝났는데요. 오늘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까? 가능성이 크다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검찰이 조만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언제일지 검찰이 전혀 알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어제 오전 9시쯤 검찰청사에 나왔는데요. 자정 무렵까지 조사받을 거란 예상과 달리 오후 5시쯤 귀가했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정 교수의 출석과 귀가 모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후 출석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검찰이 어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다.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기한이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검찰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달 14일 귀국해 체포됐고 이후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가 사채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의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우려던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없애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링크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10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고 정 교수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 교수를 상대로도 조 씨 기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우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조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나 다른 공범 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부인이 소환된 다음 날인 오늘 조국 장관 여느 때처럼 법무부로 출근을 했고요. 또 조 장관의 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일체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가족 수사와 별개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 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도 한 라디오 방송에 처음 출연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해명하기보다는 억울한 심경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 언론 보도에 대해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며 잔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로 대학과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면서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의 쟁점인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사모펀드 의혹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국정감사가 매일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미 격돌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는 모두 13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입니다. 도 장관 관련 의혹 가운데 하나인 가족 사모펀드 문제를 두고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질책했고, 바른미래당 유이동 의원도 사모펀드 의혹의 본질은 바지 사장을 안 치고 조국 일가가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면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다면서 금융위가 구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감 첫날에도 논쟁이 뜨거웠던 교육위원회는 오늘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감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위 문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의혹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회 다녀왔고요.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부지검은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서 7일에서 11일 사이에 출석하라 이런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앞서 소환 대상자는 아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부지검에 출석하기도 했었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출석을 검찰이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하면서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야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집회에 참가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 주권 선언의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결단을 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묵묵히 살아가던 중도 우파가 나서서 정의의 물결을 잃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유리할 때는 장관, 불리할 때는 가장 노릇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당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200만, 불리할 때는 숫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스스로도 부끄럽고 민망한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은 서초동 집회보다 더 많이 나온 국민의 민심을 엄중하게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서울로 많은 당원이 모인 것이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며 한국당은 민생을 말로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아무리 정쟁의 골몰에도 할 말과 안 할 말은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의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동원 집회의 골몰에서 지역별로 300~400명씩 버스로 동원하는 등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논쟁과 관련해서 조금 전 보수 진보 진영 집회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문 의장은 국민 분노에 가장 먼저 불타 없어질 곳이 국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치권에 자중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죠. 오늘부터 이 파주와 김포시에 있는 사육돼지의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수매를 마치면 나머지 돼지는 모두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돼지, 즉 비육돈을 모두 수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파주와 김포에서 기르는 90kg이 넘는 비육돈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파주, 김포시에 수매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매를 원하는 농가는 출하할 돼지의 마리수와 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시에 낸 뒤 정해진 날에 도축장에 출하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수매를 유도하기 위해 90에서 110kg 돼지는 110kg 수매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수매 단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닷새 동안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합니다.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가축 방역관이나 수의사의 사전 정밀 검사와 도축장의 해체 검사 등을 차례로 거쳐 비축할 예정입니다. 수매가 모두 끝나면 파주시와 김포시의 나머지 사육돼지는 모두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은 지난달 18일 백항면에서 한 건이 확진됐지만 파주시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92,500마리를 대상으로 수매와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SLBM 발사에도 북미 실무협상팀 오늘 예비 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김명길 대사는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7개월 만에 마주 앉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과연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날이 밝는 대로 이제 북미 대표단 예비 접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7개월 만인 거죠? 근데 이제 회담 형식이 좀 특이한 게요. 네. 원래 실무 협상 자체가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비회담에 또 예비회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육자회담이나 사자회담처럼 예. 다자간 협상처럼 의견이 많을 때 했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별로 보기 어려웠던 거고요. 또 예. 하나는 굳이 그러면 5일날 실무협상을 한다라고 최선희 부상이 발표하면 됐는데 네. 근데 4일날 예비접촉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특히 이제 하노이에서 예상외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기 때문에 양측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식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장소 일정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정상회담 전에 예비회담이 실무 접촉인데 지금 그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것은 양측 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비회담을 최선희 부상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상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비회담에서 결렬되면 그러니까 본 실무회담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내일 회담은 때문에 없을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예.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그 일정의 공개가 아닌가 싶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 일각에서는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있고 실제 회담은 평양이나 제3 쪽에서 있는 쪽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봤는데 사실은 지금 예비회담 팀과 실무회담 팀이 지금 같이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북한을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은 열릴 것 같고요. 그러나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회담과 실무회담을 분리해서 여는 건 아직 양측 간에 조율될 문제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추정을 해봐야겠죠. 예, 이 스톡홀름 지난번에 남북미 3자 합숙 그 담판을 벌인 곳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그 최선희 부상은 여기 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 그 사이에 라인이 정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김영철이라고 하는 통전부장이 대미 라인, 그 다음에 대남 라인 비핵화 협상을 모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하노이 이후에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은 대남 쪽으로 완전히 빠졌고요. 미국도 볼턴이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바뀌었죠. 오브라이언 전 인권 특사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는 이 통전부와 외무성 라인이 이중화됐던 라인들이 모두 외무성 라인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라인이 사실은 이제 최선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건과 김혁철 통전부에 김혁철이 빠지면서 이 자리를 이제 김명길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교 라인, 전통 외교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번에 수석 대표. 그렇죠. 그 아래가 이제 권정근 전 국장이 차석 대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둘 다 모두 외교 전통적인 외무성 라인입니다. 둘 다 외무성 라인. 자, 그런데 이 김명길 대사 편도 비행기를 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무 협상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양측의 합의가 돼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정말로 마지막 조율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양측 다 시간에 쫓겨서 특히 이제 예.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시간을 잡아놨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성과 도출이 좀 조급하거든요. 특히 이제 예.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다음에 본격화하는 대선 일정 때문에 양측 지도자의 지금 그러니까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에 대해서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고 그걸 촉진하기 위한 지금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쫓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가 낙관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가서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략적인 정상회담 일정은 나왔는데 지금 뭔가 합의된 내용은 크게 없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둘 다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북한 김명일 대사가 이번 협상에 대해서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신호를 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새로운 신호는 뭘까요?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의 새로운 신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볼턴,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의 해임, 뭐 트럼프 대통령 해임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임에 가깝고요. 그것도 이번 협상을 위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네오콘을 대표하는 볼턴 보수 강경파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사실은 이제 누적돼서 볼턴 보좌관의 공석이 생긴 거지 이번 협상을 위해서 그만뒀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뉴 메소드, 새로운 방법. 북한은 이걸 새로운 셈법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이 새로운 신호를 줬다고 그러면은 김명길 대사가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가서 그런 새로운 시그널을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기대를 반영한 거지 정말로 기존의 입장에서 미국이 대폭 변한 입장을 시그널을 줬을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주요 조사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금 검찰 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의 수사 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를 점검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윤 총장에게 직접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자체 방안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검찰이 공개 소환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검찰총장이 지시한 이런 상황 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한범 박사님, 이 북미 실무 접촉 오랜만에 되는 이 상황이 낙관적인 지금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기대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에서 저희가 추론을 해볼 텐데. 지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여부가 또 이게 좌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카드가 준비되고 있을 텐데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요 대가로 지금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보류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양측 정상의 정상회담 의지는 강한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정황을 보면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겠다는 언급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한 적이 없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석탄과 철강이면은 사실은 대북 제재 상당 부분을 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개 제재에 그 정도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40-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가 뭔지도 불확실하고 지금 최선희 부상이나 김명길이나 권정근이나 모든 외교 안보 라인에 얘기해서 기존의 입장에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대북 제재 해제는 지금 미국 내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정치적 상황 조치 정도 연락사무소나 뭐 평화선언 정도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언론에 추정 보던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이 파격적으로 영변에서 나간 조치를 어느 선까지 예. 내주냐에 따라서 지금 그 조합은 뭐 예상은 가능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북한이 실무 접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협상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북극성 3형.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모습을 드러냈고 사소한 무기에도 예. 사실 별로 전술적 차원의 별로 의미 없는 무기 시험에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발사한 SLBM은 전략 무기거든요. 전략 무기고 매우 중대한 사실은 레드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 행동인데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올 이유가 없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보여준 시험이거든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봐서는 사실 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이 SLBM 자체가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인데다가 여기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자칫하면 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산된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3형.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북극성 1형 기존에 있었던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지금 사실은 SLBM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거리 문제입니다. 사거리 문제다. 지금 보여준 게 1, 2형에서 진보해서 지금 중거리에서 장거리 사이에 SLBM 탄도미사일로 보여지거든요. 예. 외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크기를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럼 탄도 부분이 커지고 직경이 커진다는 얘기는 직경이 한 1.45m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또 지난번보다 이렇게 좀 뭉툭해 예. 보입니다. 그럼 끝까지 뭉툭하다는 얘기는 탄두를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거운 걸 실을 수 있거나 무거워지는 여러 발을 거죠. 실거나. 예. 그러니까 무거운 걸 하나 실든지 가벼운 네. 걸 여러 발 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 다탄두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 플랫폼은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저 무기체계로 봤을 때는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문제지만 예. 지금 사거리가 단거리는 확실히 넘습니다. 확실히 넘고 준중거리 내지는 중거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는 레드라인을 확 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면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하고 싶겠죠. 이거를 이 상황 그러나 자체를. 지금 안보로도 이미 소집이 예상돼 있거든요. 예. 자, 잠수함이라고는 전략 무기에 단거리를 넘어서는 준중거리는 확실합니다. 준중거리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물론 이제 이번에는 사거리를 짧게 쐈죠. 450km로. 그러나 지금 경우에 따라서 저 문제가 상당히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 임계점에 근접한 도발을 북한이 했다고 봐야죠. 예. 임계점에 근접한 도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한편에 뭔가 북한이 협상에서 몸값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거꾸로 얘기예요. 생각하면 만일에 똑같은- 이번 예. 협상을 낙관했다면 굳이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지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답을 못 받은 거죠. 예. 만일에 받았다고 그러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굳이 저러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썼다. 사실은 이제 저 다음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다양하게 뭐 노동이나 스쿼드나 사고를 낼 수는 있지만 상당한 고강도의 압박을 지금 한 이유는 역시 이번 실무회담의 결과가 녹록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죠. 북한이 제일 원하는 답은 뭡니까? 하노이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노이에서 얘기한 예. 영변을 내놓고 네. 5개 제재제는 아니지만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을 내놓고 여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받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인데 예. 미국은 사실은 영변은 이미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다시 영변을 사업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미국 내 여론도 사실 영변 갖고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양측의 입장은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제재 완화 혹은 체제 보장 관련해서 미국이 뭔가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이번 협상이 풀리겠군요. 그 북한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예,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앞서서 실무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지금 예비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상황 좀 꼼꼼하게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확진 판정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 백령도에서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 확진 판정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일단 백령도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아웃을 외쳤던 어제 광화문 광장, 내일은 조국 사수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극단의 세 대결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장관 딸 조민 씨가 아침에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제출했다. 위조한 적 없다. 직접 밝힌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관련 이슈들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론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